시작.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도 9시가 힘들어. 10시 이후가 돼야 사람들이 오더라고. 주무세요. 좀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잠만 좀 자요. 오전이라도. 뮤지컬 갬블러에서 나왔던 골든 키라는 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제도 오후 좀 시간 되니까 사람들 오더라고요. 가만히 음악 듣고 뉴스 듣고 있으면 사람들 또 오니까. 아, 너무 책이라도 읽어야죠. 이게 기복이 있더라고요. 또 뉴스나 좀 들어볼까? 어? 김현정 뉴스가 어디였지?
정영철의 Y뉴스. 정영철 기자. 네. Y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서울 남부지검은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검찰이 어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죠.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70여일 만입니다. 해임. 예, 검찰은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김진모 검사장에 대해서 서면 경고하는 데 그쳤고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네. 그 직속 상관, 그 젊은 검사 김홍영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은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꼬리만 자른 거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무거운 게 해임입니다. 하면은 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아주 무거운 징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 김홍영 검사의 사망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소리를 너무 책임이 줄였나? 부장 검사 한 명에게만 물어도 될까요? 그래서 남부지검장한테 경고를 하긴 했고 정영철 기자. 네. Y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서울 남부지검은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검찰이 어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죠. 그렇죠.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70여일 만입니다. 해임. 예, 검찰은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김진모 검사장에 대해서 서면 경고하는 데 그쳤고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네. 그 직속 상관, 그 젊은 검사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은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꼬리만 자른 거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무거운 게 해임입니다. 하면은 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아주 무거운 징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 김홍영 검사의 사망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이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물어도 될까요? 그래서 남부지검장한테 경고를 하긴 했거든요. 서면 경고를 하는 건데 이게 정식 징계도 아니고요. 구두 경고나 서면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에서는 검사장이 경고를 받으면은 고검장 승진에 차질이 생기니까 상당히 강력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지만은 그건 검찰 내부의 논리고요. 검찰 자사고가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의 자체 감찰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분이 부장된 현직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일인데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게 타당한 일일까요? 과연 그 개인만의 일탈로 끝내는 게 맞느냐 이런 물음이군요. 네. 그러면은 부장검사 외에 책임질 다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임은정 검사가 지난 6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자,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서울 남부지검의 직속 상관인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분명하게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휘 라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사장과 차장검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장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부장검사가 검사를 학대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파악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는 뭐였냐. 사건 결재만 하라고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감찰이 뒤늦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지난 5월 19일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남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겼습니다.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비등하니까 7월 1일에서야 대검이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남부지검에 조사를 맡긴 건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부터 전격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감찰도 신청하지 않고 흐지부지 덮으려 했던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뭔가요?
검찰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사 시스템이요? 이게 김 부장 검사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재직 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김 부장검사라면 이번에 해임된 그 예. 검사요? 그런데 다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장으로 영전을 하고 이런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한 중견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김 부장 검사가 검찰 내에서 후배 검사들을 심하게 다루는 간부 중 한 명이긴 하지만 가장 악질적인 간부라는 평을 받는 건 아니었다. 그냥 성질 더러운 간부 중 한 명이었다. 김 부장이 그렇다는 건 검찰 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다.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력과장으로 가고 남부지검 형사부장으로 갔느냐. 인사에서 걸러내지 않고 묵인했던 거 아니냐. 왜 인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는가? 지금의 네. 이 검찰 인사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를 이번 기회에 파헤쳐 봐야 된다. 그렇죠. 인사 평정을 제대로 하고 인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그냥 부장검사 한 사람 희생양 삼아서 사건 끝내려 하는 거 아니냐. 뭐 희생양이라고 하긴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김 부장 검사의 잘못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니까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장 검사 한 명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끝내려 한다면은 희생양으로 삼아서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김 부장 검사를 해임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해임하는 걸로 끝내는 게 맞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해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해임하는 걸로 끝내는 게 맞느냐는 데 대해서는 다들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생리를 잘 알지 않느냐.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내놓는다. 파면 안 시키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파면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속성상 파면 조건의 되도록 만들어서라도 파면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하려면 할 수 있다. 근데 폐임하기로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수도권 지역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과하게 징계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보인다. 지휘부가 책임을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책임질 사안이다. 그 책임이라는 게 이제 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사과를 하긴 했잖아요.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검찰총장이 사과 안 하냐?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총장도 간부회의에서 의견 여러 차례 표명했고 총장도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총장 의견과 제 발표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대독 사과한 셈이네요. 그렇죠. 사과를 대독을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뒤에 사과문을 냈는데 예. 물론 그때는 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으니까 검찰총장이 사과문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를 하는 게 이게 맞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말들이.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대독 사과로 그친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 술렁술렁 하는 거고 국민들도 과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긍할 것인가. 검찰 내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김 검사의 부친도 김 부장 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과 검찰총장의 정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요. 예. 이게 검찰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문화를 바꾸려면 기대님 앞에 반가워요. 얘기했던 오늘도 감찰이 병실에서 늦은 데 대한 인사를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참 검찰에 바람잘 날이 없네요 요즘. 어서 와요. 어서 젊은 와요. 검사가 폭행과 폭언으로 자살하는 이 사건. 결국은 직속 상관 검사가 어제 해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까지가 끝인가? 끝이어야 하는가? 오늘 와이뉴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권영철 인사라고 기자 하긴 그렇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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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치료부터 해요. 치료부터 하고 잘 이제 나은 다음에 또 한 번씩 가끔가다 들려서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 되는 거지. 치료 열심히 해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방송하고 있을게.
뭐 우리가 또 이게 또 인연이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제 일이 상담해 주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들려줘서 인사하고 또 하면 또 사람이 또 기억을 하니까요. 네네. 힘내십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치료하십시오. 네. 예, 그래요. 다음에 늠름한 모습으로 충성. 네요. 치료 열심히 하십시오. 치료에만 좀 집중하십시오. 네. 그리고 연애도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부동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뉴스를 좀 접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인사해주고 가면 또 마음이 좋죠. 사람이. 어제 있었는데. 유튜브로 보이면 안 되니까. 부동액. 그래, 부동액 매갈. 잠깐만. 이상한 거. 그와 관련된 뉴스가 없나? 동영상 뉴스가? 있을 텐데. 부동액. YTN 뉴스 나왔네. 부동액 한 잔 드세요. 어디 뉴스지 이게? 이거 한번. 글쎄요, 부동액을 타서 남성 MBN 뉴스입니다. 하재영 평론가님, 그런 글들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열방하겠습니다. 이게 남성 혐오를 표방하는 예. 여성 사이트 일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남성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예, 부동액을 먹여라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면서 예. 내가 직접 해봤다. 직장 상사한테 커피를 타주면서 부동액을 타서 이렇게 먹였더니 병원에 가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남자 손님한테 주는 음료에 부동액을 넣어서 그렇게 같이 줬다. 예.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와서 이게 사실인지 말만 이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글들에 호응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예.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다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액이라는 게 자동차에 얼지 말라고 넣는 게 부동액인데 많이 먹으면 죽는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죽는 그 독성 물질인데요. 예. 보통 뭐 조금 먹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약간 그 메스꺼운 배가 좀 거는 아프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색깔도 없고 예. 단 맛을 보면 약간 단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커피에다 살짝 넣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구분은 먹는 사람의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네, 구분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 이게 독성물질이라는 건 쉽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예. 맛만 냄새 없이 다니까 동물들이 이것이 설탕물인지 알고 과다 복용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해서 이 부동액을 만약에 고의적으로 정말 그 상사가 먹는 커피나 직원 그 손님에게 탔다라고 하면 예. 이건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자체에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문제는 많은 양을 먹을 경우는 췌장도 손상이 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이 싫어서 남성들의 어떤 그런 뭐 불균형 이런 예.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글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게 설마 사실이랴 일단은 싶은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커피 억지로 타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 커피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그랬지, 타액을 뭐 중국집 배달할 때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그런 얘기하고. 일들은 옛날부터 조금 이제 알게 모르게 있어 왔다고 하는데 독극물을 넣는 수준은 너무나 이건 황당한 거고. 예. 근데 문제는 추정컨대는 왜 처음에 이게 갑자기 장난으로 이 글을 이야기를 올리지 언론에서 않았을까 띄우는지 싶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문제는 이게 막 실체가 있는 이렇게 것은 화제가 아니거든요. 되고 사실. 너도나도 여기다 댓글을 달고 여성들이 이러면 자주 이용하는 처음에 아무 이제 생각이 없었던 게시판에 사람들이 이 올라왔다라는 글을 것인데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경찰도 남자들한테 뭐 복수할 수 있는 수사에 하나의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방법 중에 뉴스가 하나인 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치사량까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더라도 예. 극소량이라도 혹시 또 모방해서 분위기에 괜히 휩쓸려가지고 넣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다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실토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네, 그렇죠. 사실 범죄 사실을 뭐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긴 그렇고 본인이 정말 부동액을 먹였다고 하면 이게 사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예. 그다음에 체장에 손상을 입었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이게 상해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당연히 자백한 게 될 것이니까 정말로 넣었다라고 하면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어쨌거나 경찰은 이 부동액 자체가 건강에 상해죄가 치명적인 되죠. 피해를 주니까 수사에는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정확한 실체는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그만큼 커지니까 경찰이 결국에는 수사에 들어갔어요. 예, 이제 그 다른 이 게시판 네티즌들이 예. 이 글들을 보고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막 제보를 하고 여러 사이트 유저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신고한 사이트 유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예. 일간베스트 거기가 이제 여성 혐오 사이트로 유명한 곳인데 예. 남성 혐오 여성 사이트가 왜 나왔냐면 일베 반대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혐오한다면 우리도 너희들을 혐오해주마라고 똑같이 해주마라고 해서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마치 거울을 대고 반사하듯이 똑같이 해주겠다. 거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나온 건데 문제는 이 사이트는 여성 혐오를 표방하고 저 사이트는 남성 혐오를 표방하고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예.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글 쓰고 이런 수준이지만 조금만 여기도 더 과열되면 현실 테러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뭐 테러 모르는 남성에게 커피에다 만약 타줬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가 여성 혐오 사이트가 있고 남성 혐오 사이트가 있으면서 이 둘 간에 싸우는 와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특정 사이트, 특정 커뮤니티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설명하셨듯이 아마 남성을 싫어하는 예. 특히 이제 뭐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어떤 남성과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런 감정이 있었던 분들이 저렇게 물론 치사량은 아니지만 예.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혼자 마음속으로 좀 즐긴다 보복 심리 같은 이런 거를 좀 즐기는 듯한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런 의도로 아마 했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이미 현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때 예. 그때 강남역에서 포스트잇 붙이고 막 여성들 나와서 이렇게 일을 집회하고 막 이럴 때 그렇죠. 남성들이 거기 또 나타나가지고 또 모욕적인 행위를 하다가 예. 난투극이 벌어지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난투극을 벌인 주체들이 결국에는 이 한쪽은 그 남성 사이트 회원일 가능성이 높고 예. 또 한쪽은 여성 사이트 회원일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현실에서 일촉즉발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예. 부동액 사태가 이번에 터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동액을 타서 먹겼다는 사건이 하나 또 있는 거고 그거의 배경에 여성 혐오 사이트, 남성 혐오 사이트의 이런 갈등. 근데 저는 실제로 이랬을까 싶어요. 아니 바로 배가 아프면 내가 뭐 먹고 이러는지를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루에 먹는 음식이 많다라고 그러면 커피 때문에 배가 아프다 할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아. 사실 커피에 부패되는 음식이라든가 세금이 오염돼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날 먹은 음식이나 아침에 먹은 또 식당에서 먹은 식사 중에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서 그게 오히려 더 커피에 들어간 부동액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뭐 부동액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사이트를 보면은 피임약을 뭐 상사가 타달라고 하는 커피에서 넣어서 줬다 이런 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피임약을 이제 넣어놓고서 지금 피임약을 살짝 넣어서 타서 녹이면 거의 예. 알 수가 없는데 이 역시 많이 먹으면은 메스꺼울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조금 먹으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을 당했거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성차별을 당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을 좀 가진 여성이 예. 자기 직장 상사가 커피를 좀 타,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인이 요즘은 사무실에서도 그 여성 안 직원에게 그러는데, 그런 거를 커피 시키질 않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가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타주기는 하되 예. 대신 어떤 그 반대급부를 손가락을 복수의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형태로. 예. 근데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예. 그 피임약을 4일째 타서 먹인 이유가 부장님이 그 하는 말씀이 커피는 예쁜 여자가 타줘야 맛있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몹시 불쾌했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이제 소심한 복수의 차원으로 그걸 탔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예쁜 여자가 타줘야 맛있지, 이건 어찌 보면 성희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직장 내에서 그 직장 상사가 여직원들한테 같은 동료 여직원들한테 성희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성희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그 여성이 커피를 타야 된다라는 옛날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문제지. 사실 뭐 피임약을 타는 것 정도가 그렇게 뭐 심하게 건강을 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야 뭐 어떻게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부동에까지 가다 보니까는 경찰이 결국에는 수사에 착수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 일단은 요즘에 이제 경찰들의 사이버 수사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예. 저 글을 올린 사람들 뭐 IP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올린 사람이 누군지 일단은 잡으려고 확보를 해야 하겠죠. 되겠고요. 그래서 정식 김용 회원이면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누군지 딱 찾아가가지고 정말 부동액 먹인 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면 예. 어쩌면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잡게는 뭐 사실관계 맞습니다. 확인할 저게 수 있겠죠. 해외에서 개설된 서버에서 그 올라온 글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IP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올렸는지 자체는 찾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렇게 알겠습니다. 올릴 사람들이 사실관계가 정식으로 등록을 조만간 좀 했을까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IP 추적. 참 우리가 혐오라는 말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마이뉴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줄이고. 여성 혐오 없으니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남역 사건에서 예전 그러니까 강남역 사건에서 써졌던 기사입니다. 언제적 기사냐면 6월 1일자 기사. 우리 그때 한창 강남역 추모 분위기 었을 때 그때 심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동의 커피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번 강남역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사실 여성 혐오도 그것이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진 일도 새삼스럽지는 않았다. 그것은 헬조선의 일상적 특징 중 하나였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사건은 켜켜이 쌓이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평가받고 배제당하고 차별받고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강간당하고 죽어왔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녀들의 경험이 소환되는 자리. 이나영 교수였다. 강남역에 모인 여성들은 자신이 살면서 어떤 공포와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이 여성 혐오 사이의 더러운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수많은 사람이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분노와 공감의 힘이 새로운 운동을 창조했다. 헬조선의 바닥에서 이런 용암이 분출하자 곧바로 여성차별 혐오 사회의 반격이 시작됐다. 반격의 주축은 주류 언론, 경찰, 정부, 일베 등이었다. 주류 언론은 여성 혐오적 관점, 표현, 기사, 사진, 광고로 매일 도배돼 있다. 국가와 억압기구들은 여성차별과 혐오를 교육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왔다. 일베 게시글의 상당수가 여혐이다. 이들의 여성 혐오의 현재적 가해자들이라 할 만하다. 여성을 멸시하고 대상화하던 당사자들이어서 쏟아지는 고발과 폭로 속에 치부가 드러나고 있던 이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의 입을 틀어 막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할 필요와 동기가 있었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혐오의 이지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수많은 여성들의 절규를 간단히 무시하며 살인범의 진술을 신뢰했다.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진술 내용도 있다. 이렇게 여성 혐오의 범죄가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일 뿐이며 여성 혐오는 없다는 답정너가 시작됐다. 이어서 기득권 세력의 단골 메뉴가 등장했다. 바로 배우론과 변질론이다. 조선일보 칼럼들이 전형적이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은 사실은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죄이다. 여성 혐오를 멈추라는 피켓이 아니라 정신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라는 피켓이 필요한 사건이다. 몇몇 여성단체가 분노의 방향을 한국 남자로 틀기 시작했다.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된 남성들이 발끈하면서 점차 남녀 성 대결로 번졌다. 현장의 열기는 정상적인 추모를 비켜나가고 있다. 이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증오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다. 제발 등을 돌려라 고 고사를 지낸 듯한 이런 우파 언론의 주문 속에 양성평등연대도 행동에 나섰다. 혐오를 넘어 화합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봤자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극단적 페미니즘에 의한 여성 특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그토록 만연하던 여혐과 여혐 발언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여성 혐오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주장들은 곧바로 남혐오로 규정하고 혐오 중단과 화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가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들이 꼬투리만 생기면 막말, 갑질이라며 성토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어서 경찰과 정부는 정신질환자 격리와 감시, 화장실 분리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강남역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과 발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들만 골라 모은 듯하다. 여성차별 혐오 사회의 공모자들은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이간질했다. 이 운동을 남협을 부추기며 여성과 남성을 대립시키려는 사람들의 불순한 시도로 몰기 위해 온갖 부풀리기와 왜곡, 억지 논리가 동원됐다. 살려주세요, 살아남았다는 문구는 여성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남성은 모두 가해자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러링은 여혐에 반발하여 그것을 비꼬는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 남혐으로 해석됐다. 운동 참가자 중 일부 개인의 과도한 언행은 곡해될 뿐 아니라 곧바로 운동 전체의 뜻으로 해석됐다. 마치 참석자 개인의 발언을 곡해해 내란 음모로 몰고 한 사람의 태극기 소각을 곧 모든 민중 총궐기 참가자들의 뜻으로 과장한 것처럼. 이런 이간질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 게 사실이다. 여성 차별과 혐오에 찌든 세력이 언론, 포털, 교육 등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여성 차별과 혐오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 모두에게 스며든다.
일상생활에서, 광고에서,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짤방과 각종 유머를 통해서도 말이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존재를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다. 반면 남성에 대한 멸시, 비하하는 바로 주목과 반발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이 여성차별 혐오 사회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을 각자의 성역할에 맞게 길러진다. 남성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남성에게 당한 무시는 참아도 여성에게 당한 무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느끼도록 길들여진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더구나 이 헬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 저임금, 불안정 노동, 주거난 등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불만이 더 약자를 향하도록 하는 게 지배층의 주특기다. 여혐이 어디 있냐? 너희부터 남혐하지 마라.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강남역 일부 남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구조의 반영이었다. 결국 이런 현상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여성차별과 혐오에 물들었는지 보여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런가요?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보 진영 일부까지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에 있다. 여성차별 혐오를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여성 혐오는 과장이다. 당신들이 아픈 것은 혐오 때문이 아니다라며 가르치는 태도에 나타났다. 주된 문제를 주류화된 분리주의 페미니즘에서 찾는 태도도 나타났다. 모든 페미니즘이 주류화된 것도 분리주의도 아니고 페미니즘이 싫다며 IS 가입하는 일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그야말로 표적을 잘못 잡은 것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훈수와 훈계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자며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말이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해스러운 일이었다. 예컨대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가 자결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노조 혐오가 낳은 살인이고 반감하면서 우리가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싸운다면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혐오는 가득하지 않고 반간자를 공범으로 모든 것을 단결해야 된다는 설교가 나왔을까? 여성 혐오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적 징후. 여성 혐오가 무엇이고 왜 생겨났으며 어떠한 구실을 하느냐는 중요한 물음이다. 이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것 자체가 여성차별의 반영으로 보인다. 옥스퍼드 사전 등에 따르면 여성 혐오는 여성에 대한 증오와 멸시 그리고 편견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뜻한다.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남성의 소유, 이용 혹은 학대의 대상으로 보면서 여성의 자율성과 활력, 감정이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조건 또는 사회적 기회에서 주어지는 차별인 여성차별과는 구분된다. 여성 혐오는 여성차별의 구조, 제도, 관행을 뒷받침하는 감정, 정서, 문화를 더 넓게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혐오는 여성을 무시, 비하, 조롱, 모독하는 발언으로 드러나며 나아가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휘는 이미 역사적 전 세계적으로 쓰여왔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번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통해 더욱 명백한 사회적 의미를 얻게 됐다.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어휘와 의미를 창조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 혐오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걸까? 이미 엥겔스는 사유재산과 가족이 등장하며 여성이 비천한 처지로 전락한 세계사적 패배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존귀한 지위를 상실하고 노비로 남성의 정욕의 노예로 순전한 산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본주의에 들어서 더욱 악화됐다. 이웃만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성의 부정이며 끝없는 차별을 낳지만 여성 혐오는 특별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주의 탄생기를 주목해야 한다. 약탈, 학살, 노예거래로 특정 지어지는 이 시기에 여성 혐오와 마녀사냥이 넘쳐났다. 이를 통해 공동체 파괴, 성역할 강요, 여성에게 출산, 육아, 가사 분담 전가 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여성차별과 혐오는 자본주의 탄생과 역사 속에서 생겨진 특징이다. 2차 대전 이후 장기 호황과 복지국가의 시대에 여성운동의 성장 속에 이 문제가 약간 가려지긴 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반동과 함께 혐오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축소하고 돌봄 부담을 개별 가정과 여성에게 떠넘겼다. 여성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빼앗으려 했고 여성을 주 타켓으로 삼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대폭 늘렸다. 고삐 풀린 시장 논리는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를 강화했다. 불만을 돌리고 책임을 넘길 희생양도 필요했고 여성은 성소수자, 이주민, 무슬림과 함께 표적이 됐다. 이 모든 것이 가사와 육아는 당연히 여성들이 도맡아야 하고 여성이 하는 노동은 별 가치가 없으며 여성은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고 내 고통과 어려움은 무임승차하는 저 김치녀들 때문이라는 논리와 주장들이 커지는 배경에 있다.
이것은 여성을 2등 인간으로 보도록 만들고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한 일부 남성들이 내가 갖지 못한 저 전리품이 나를 무시하기까지 한다며 병적 혐오를 표출하도록 만든다. 즉 여성 혐오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두드러진 병적 징후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성형을 안 해도 예쁘고 재능이 있으면서 남자의 길을 살릴 줄 알고 순진하면서 섹시하고 애도 잘 보고 돈도 잘 보고 개념도 있으면서 착해야 한다는 끔찍한 굴레 속에 사지가 묶여있다. 이것이 헬 조선에서 특히 더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수치가 증명한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고 비정규직의 70%는 여성이고 기업 임원과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 이하이고 성별, 경제, 정치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와 권한은 모두 세계 최하이다.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인터넷상 여성 관련 연관어 1위는 폭력범죄 살인이었고 2위는 여혐 비하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혐 언급량은 무려 21.5배 증가했다. 일베 게시물 중에 욕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여자였다. 여기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이 2.4일에 한 명꼴이라는 통계까지 더하면 여성 혐오에 대한 과소평가는 더 설 자리가 없다. 지난 2주일 넘게 쏟아지던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된다. 그 응답은 결코 일부 남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또 다른 멸시와 혐오여서는 안 된다. 피 흘리는 초식동물의 죽음을 보고 물기가 가득한 눈들 앞에서 육식동물은 죄가 없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은 조롱으로 보일 뿐이다. 남성들의 삶도 고달프고 힘들다는 응답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힘든 사회적 약자를 향해 애꿎은 화풀이라는 것을 정당화해줄 수 없다.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라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란 말이냐며 분개하는 그들은 아마 오늘도 자신의 여자친구, 여동생, 딸에게 이런 카톡을 보낼 것이다. 항상 조심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한지 확인 문자 줘. 그것은 우리 모두 남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구조를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단결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며 정답을 가르치려 들은 것도 적절한 응답이 아니다. 지금 연함의 단결을 저해야 하는 책임은 분노하는 사람들보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과도한 용어와 주장이 아니라 과도한 차별과 혐오에 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헬 조선이 남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여성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운데에 서는 것은 결국 오른쪽을 편드는 것밖에 안 된다. 왼쪽으로 가서 같은 편에 서야 된다. 즉 여성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지지를 보내고 공격에서 방어해야 한다. 그들의 경험, 분석, 분노를 이해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특히 그것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불편함을 주는 것이 단결과 운동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아니다. 문제는 일부 남성들이 그 정도의 불편함과 자기 성찰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2명 중 1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성인 남성의 57%가 성매수를 한 적이 있다는 여성 가족부의 통계도 있다. 이는 여성 차별 혐오적 자본주의에서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수의 괴물 같은 가해자만 도려내는 게 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이 사회에서 여성 차별과 혐오의 동조자나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기 성찰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더 길어진 이 헬 조선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면서 응답해야 한다. 그럴 때 여성들은 남성들이 남성 중심 사회의 공모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글쎄요. 여러가지 읽을 거리는 일단 있죠. 우리가 일단 읽을 거리는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인 남성 혐오, 극단적인 여성 혐오가 원하는 건 결국 뭘까요? 맞습니다. 여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는다는 그들의 논리도 맞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른 논리를 떠나서 일단 공감하는 능력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하는 거. 여성이 지금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남성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또 있는지
성대결이 아니라요. 성대결이 아니라 이 부동액설에서 이제 일파만파 지금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언론의 눈가리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갑자기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을까? 항상 극단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본질을 좀 호도하는 언론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기자들은 이제 받아 적는 건데 뉴스는 뉴스로서 접는다고 하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뉴스에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한반도에 산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왜 갑자기 또 혐오론을 들고 나와서 마치 여성들이 메갈리아라고 하면서 메갈리아 대표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메갈리아 정말 진 회원들은 보면은 그 메갈리아 홈페이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무슨 남성 혐오 때문에 그거 한다기보다는 아 이런 발언이 있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저는 그 범인의 실체는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돌리려는 뉴스는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의 커피 사건은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배운 바 있지 않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벌써 잊었다면 문제가 있겠죠. 또 음악 들을까요?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못 눌렀다. 어떤 음악을 들지? 좀 신나는 음악 들을까요? 선울림? 옛날 노래? 아니야, 선울림은 아니고 요즘에 신나는 노래가 뭘까? 미친놈? 아니야,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잠깐만 또 음악 들으면서 좀 쉴까요? 5분만 쉬었다 올게요. 5분만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머리야. 밤을 대체 어디에 연락해 참 아닌
no more 더는 못 숨어 꼭꼭 또 숨어 다 찾아낼 걸로 쏟나 또 배우네 난 시원해 네가 다 지어내 네 가짜 소소라 무서워 overload네 내 박수 보낼게 clap clap 넌 나무 주연 상탄고도 남은 연기에 내넌 마치 흡연장 모두가 피해도 지나치게 벌 받아야지 넌 싹짐 싹 다 챙겨나가 더 이상 별 볼 일 없으니까 Baby I know 네 거짓말 이제 네가 숨 쉬는 것도 싫어 스치는 것조차는 싫어 Baby I know 널 생각할수록 더 나를 또 미치게 만드는 너의 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길 기도해 go 수해 go oh baby 그래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나 어떡해 네 뒤로를 꼴도 보기 싫은데 Baby I know 네 거짓말 이제 네가 숨 쉬는 것도 싫어 스치는 것조차는 싫어 Baby I know 널 생각할수록 더 나를 또 미치게 만드는 너의 청년 고민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한번 또 볼까요? 질풍노도의 시기. 보이시죠? 10대와 20대 그들의 고민은 청소년, 청년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나라의 미래, 꿈과 희망,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존재들이란 표현이 생각납니다. 어른들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죠. 내가 너네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걸 해봤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시 돌아가고 왜 이거 안 보이지? 10대와 20대들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죠. 왜 10대와 20대는 그들의 삶을 멋지게 살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는지, 도대체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정 소식에 대해서 이제 출처를 했고요. 3년간 청소년 상담 내용별 현황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업과 진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민의 유형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민의 유형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1순위 고민은 다름 아닌 컴퓨터 중독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통계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제 주변의 고3 학생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요. 이들도 통계와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묻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게임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몰래 할 수 있어서 한번 컴퓨터를 켜면 더욱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유혹에 잘 빠지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 컴퓨터 중독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단 이 문제만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통계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요즘 가장 큰 사회 이슈로 지목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또한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는데요. 청소년의 문제는 곧 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죠. 20대 청년들의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도전과 모험이 필요한 20대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그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바로 취업과 진로였는데요. 그 다음 고민은 역시 예상 가능한 등록금과 학비였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제2대에 다니는 한 여학생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학생이 말하기를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하기 힘들까봐 두렵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고등학생 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듯하다. 아직도 영어 학원을 다녀야 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도 다녀야 한다. 그저 스펙 쌓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보다는 청년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바쁜 현실이 참 슬프게만 느껴지네요. 우리의 10대, 20대를 구해주세요. 먼저 10대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와 같은 정부 기관, 헬프콜 청소년 전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와 같은 정부 기관처를 통해서 상담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중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연결해 주어 멘토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0대 학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문제 해결 방향 또한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각 대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입사한 선배들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를 만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진로 문제 등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29일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 회장이 연세대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꿈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 더 생각하고 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을 제공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하고 그들의 인생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나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시험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 이제 스펙 쌓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가? 자신의 취업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취업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결국 돈벌이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생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취업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취업 지원에 있어서 너무 청년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지역사회에서 먼저 이러한 장들을 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에서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다면 이들의 경험은 비단 그들만의 경험으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학만 졸업해도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자신의 의견, 자신이 공부했던 거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강연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공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사회 발전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막상 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줌으로써 지금 불안정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에 국한돼서 취업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정부에서 몇 가지 일자리를 늘려준다 이런 식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전 직업 창출 정책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